앞으로는 연락 없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말아주세요. 그게 며느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제 발걸음은 얼어붙었고 제 마음은 그날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까요?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하고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 집, 원래는 저희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인데요. 남편 떠난 뒤에도 떠나지 못하고 지켜온 이 집.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아들 내외가 들어가 살고 있고 저는 근처 작은 전셋집에 따로 살고 있지요. 젊을 때는 하루라도 쉬면 손해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장사도 하고 일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할 때 집도 장만해줬죠. 제가 살던 집을 그대로 넘겨주고 저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집이 아직 제 명이라는 걸 며느리는 알기나 할까요? 처음엔 며느리도 예의 바르고 다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느껴졌어요. 그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듯 제가 거기 있으면 불편해하는 그 시선 말이에요. 며칠 전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주 얼굴이나 볼까 하고 작은 선물 들고 집 앞에 갔는데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그랬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안 주시면 곤란해요. 여긴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집 정말 누구 집일까요? 젊었을 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버스 운전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걸 보니 저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새벽엔 분식집 준비하고 점심 무렵엔 도시락 배달 다니고 밤이면 남은 재료로 반찬 만들어 냉동실 채워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남편이 밤차 운전을 시작했고 저도 시장 좌판까지 나가 일을 더했죠. 힘들긴 했지만 아들 하나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딸도 없이 오로지 그 아이 하나만 바라봤으니까요.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생겼다고 데려왔을 땐 참 요즘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자기 의견 똑부러지게 말하고 일도 능력 있게 잘하고 저는 솔직히 좀 위축되기도 했지만 요즘 며느리는 저런 거지 뭐 하며 좋게 보려고 했어요. 신혼집 구한다며 고생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 집에 들어와 살아라. 너희가 쓰는 게 낫다. 남편이랑 같이 살던 추억 많은 이 집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저는 근처 작은 전셋집을 구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때까진 언젠가 손주 크면 나도 같이 지낼 수 있겠지. 같이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찬 만들어 갖다 주면 고맙다고 했고 가끔은 저녁 먹고 가라며 며느리도 불러줬어요. 손주 태어났을 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뻤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해주고 그때만큼은 그래도 나 아직 가족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일정도 있어서요. 반찬은 감사한데 저희가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그 말들이 다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답게 일정도 많고 삶도 빠르니까. 그래도 저는 늘 예고하고 갔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지은이 생일이라서 얼굴 한번 보려는데 한 번도 연락 없이 간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딱 그날만큼은 정말 전화할 겨를 없이 마트 들렀다 바로 갔습니다. 그날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앞으로 연락 없이 오시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면 집 근처도 자제해주세요. 그 말 듣고 돌아서는 길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그 애가 사는 집인데 나는 손님이 된 걸까?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선명한 선 긋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밖으로 제가 밀려났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요즘은 다 그래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한마디로 덮고 말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집 앞 골목길도 피해 다녔습니다. 내 이름이 붙은 집이 내가 가면 불청객이 되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트에 반찬거리 사러 나갔다가 딸기랑 유기농 요구르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지은이가 저거 좋아하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매번 전화하고 조심스럽게 약속 잡던 내가 한 번쯤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들러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항상 그랬듯 반찬은 3가지를 만들었어요. 된장찌개용 찌개거리랑 도라지 무침,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했던 메추리알 장조림. 양손 가득 들고 그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골목은 한때 제가 매일 출근하듯 드나들던 길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바로 문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고 머리도 질끈 묶은 채로 앞치마 차림이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늘 하던 웃음은 없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저는 들고 있던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죠. 그냥 딸기도 예쁘고 지은이 생각나서. 이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메추리알 장조림. 그 말에 며느리는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전화하려다가 깜빡했네. 그냥 근처까지 온 김에 생각나서 들른 거야. 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도 일정이 많고 갑작스런 방문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갑자기 집 근처까지 오시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 근처도 오지 말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왜 그리도 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 무게가 갑자기 몇 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찰나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할머니 보자. 그리고 문은 찰칵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현관 앞.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딸기와 반찬 든 봉지는 그대로 들고 있었지만 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는지 모릅니다. 누가 제 뒤에서 왜 거기 갔냐고 말할 것만 같아서요. 그날 밤 반찬은 냉장고에 고스란히 들어갔고 딸기는 물도 못 마신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야, 서연이가 내가 집에 간 걸 싫어하더라. 이젠 집 근처도 오지 말래. 내가 그 정도로 민폐였니? 그랬더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요즘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대야. 엄마가 예고 없이 오셔서 당황했을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 아직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인데, 거기에 가는 걸 예고 없이 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 근처는 정말 가지 않게 됐습니다. 한때는 매일 밥하고 웃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집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 앞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아가야 해도 괜히 마주칠까봐, 괜히 또 민폐될까봐 한 정거장 더 돌아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반찬을 해도 더 이상 싸들고 갈 수 없었고, 손주 생일이 다가와도 혹시 또 불편해하진 않을까 싶어 선물 하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생일인데 왜 안 오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는 가면 안 된다며 그 집 근처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미리 말하고 조심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들조차 제 편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살면서 억울해서 우는 날도 많았지만 가족에게 밀려난 듯한 외로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명절 인사도 단톡방에 문자 하나로 때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체 메시지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홀로 전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릇에 담고 보니 먹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 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매달고 있던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지냈던 시간, 남편이 웃으며 TV를 보던 모습, 어린 아들이 설레며 책가방 메고 나가던 현관, 그 모든 기억들이 그 집에 담겨 있었기에 그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 집은 더 이상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며칠 뒤 아들이 퇴근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간식거리라도 챙겨주고 싶어 간단히 전 부치고 과일을 썰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아들의 입에서 또 한 번 마음을 접게 될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이 집 우리 이름으로 돌릴 생각 있으세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더 이상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에서 이모티콘만 보내지 마시고 내용도 써주세요. 이런 답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 집을 지키겠다고 전셋집으로 나온 게 결국은 나 스스로 밖으로 나간 결정이었던 걸까요? 이웃 박금순 아주머니에게 넌지시 이야기하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야, 그 집 내 명이잖아. 너무 눈치 보지 마. 너도 좀 살아, 정순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은이 발표회가 있어서요. 혹시 잠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놀랐습니다. 그동안 나를 불편해하던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서연이가 괜찮대. 아내가 얘기했어. 엄마도 손주 보셔야 하잖아.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괜히 혼자 설레고 발표회 전날엔 지은이가 좋아하던 과일 바구니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카드에 지은아, 항상 응원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글씨를 또박또박 써서 넣었죠.
당일 학교 강당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뒤편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은이가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그 안에서도 참 열심히 자라왔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끝나고 나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도 좋아할 거예요. 서연이는 멀리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웃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만큼은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다시 가족처럼 가까워질 순 없더라도 이렇게 서로 선을 지키면서라도 지은이를 위해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보게 된 SNS 한 장의 사진이 그 모든 안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이 발표회 후 외할머니 되겠어. 오늘도 우리 가족 최고. 사진 속엔 지은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싸간 과일 바구니도 손에 들고 있던 카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의 한쪽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요. 며느리는 예의 바른 말투로 거리를 두었고 아들은 그저 눈치 보며 양쪽 다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선택되지 않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환영하는 곳에서 살자.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제 명의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집의 위치가 좋아서 찾는 분이 많은 곳입니다. 바로 매물로 등록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바로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추억이 가득했던 그 집. 그 집은 이제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니까. 매물로 내놓은 뒤 생각보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요즘 이 동네 찾는 분 많다며 몇 군데 보여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 부부가 계약을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분이 조건도 좋고요. 전세 안 끼고 바로 입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계약 당일 서류를 마주했을 때 제 손이 떨릴 줄 알았지만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아래로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나니 왠지 모르게 긴 시간이 마무리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나도 나를 불청객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 살자.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니? 그 집 팔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지.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거기 우리 집이에요. 우린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라니요? 말도 없이 팔면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집 내들 집 아니야. 명의는 내 거인데 난 너희가 원치 않는 손님이잖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서연이가 예민해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너희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 앞으로는 집 근처도 오지 말라는 그 말, 아직도 생생해. 그 뒤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지은이도 있는데 그 메시지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해야 할 이유도 설명해야 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서랍 속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지은아, 널 향한 마음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단다. 그 쪽지는 아직도 제 손가방 속에 고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손녀를 직접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꼭 내 손으로 전해줄 겁니다. 집 계약이 마무리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평일 아침에 불쑥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창문을 열어보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랑 아무 상의도 없이 그 집 팔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러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긴. 너희는 이미 나를 오지 말라 했잖아. 그는 순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건 그냥 서연이가 예민해서 잠깐 그랬던 거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다들 힘들게 살잖아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피곤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했지. 근데 그날 연락 없이 간 날 서연이가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해. 엄마, 그 집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에요. 사전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사전에 한마디. 그럼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니? 엄마,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도 아니고. 앞으로는 연락 없으면 집 근처도 오지 말아주세요. 그게 내 아내 입에서 나왔던 말이야. 그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아들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지금 엄마 댁이야. 아니, 얘기 좀 하고 있어. 응, 아니, 말은 못했어. 그냥 기다려봐. 그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집 구해야 한대요. 당장 나갈 데도 없는데.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집을 나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근처도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엄마,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린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순간 말이 막혔어요. 저는 그들의 삶이 버겁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불청객이 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그 말에 저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문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 그 순간 내 말에 그도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몇 년치의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말없이 돌아섰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따라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쿵 하고 울리더군요. 아들이 다녀간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말없이 닫힌 문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게 순리라 믿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 이름으로 지켜온 마지막 존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 씁쓸했을까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아는 말투였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건데. 서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다고. 엄마가 팔기 전에 우리한테 말만 해줬어도 우리가 어떻게든 맞췄을 텐데. 저는 그 말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맞춘다는 말도 이제 듣고 싶지 않아. 우린 가족이잖아요.
엄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장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혼자였던 건 나야.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든 거지.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잔금일 조율해 주세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톡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만 생각해 주세요. 우린 다시 잘해보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마음만 돌리시면.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더 씹힌 말들은 이젠 변명이 아니라 변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잔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이전 등기까지 깔끔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내 손에 마지막으로 찍히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집과 나는 정말 끝이다. 그리고는 곧장 시내에 있는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하얀 벽지에 정갈한 마루,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어. 처음 보는 공간인데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마지막으로 거실 구석에 세워두었던 사진 액자를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잔치 때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그 아이 얼굴을 보며 서랍에서 조용히 손글씨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땐 꼭 할머니 손 꼭 잡아주렴. 그 마음 하나로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단다. 그 편지는 아직도 제 가방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지은이의 손을 마주 잡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사한 첫 주. 새로 산 커튼을 창에 달고 작은 화분을 하나 사다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이 공간이 이렇게 마음 편안할 수 있다니.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글로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서연이의 말은 너무 날카로웠고, 저는 그걸 덮으려고만 했지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뉘우치고 바르게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지만 엄마의 뜻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순 없을까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진심인 걸까? 아니면 집을 잃은 현실 앞에서 그제야 비로소 나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걸까? 저는 곧장 편지를 접고 작년부터 모아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아들에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지금 계약한 원룸 보증금 내역과 생활비 계획이 적힌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데 그 돈을 써야지.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내 주소지 정보 비공개 설정을 신청했고 법률상 거주지 권한과 재산 권리에 대해 간단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참 현명하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가족이라도 내 권리를 내가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어떤 결정도 내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조용히 산책하며 그 아이를 먼 발치서 바라보는 시간.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등본을 정리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문서 파일로 보관해두는 일. 주민센터 소속 복지 상담사와 정기 통화를 하며 내 삶을 나 혼자서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 누가 보면 너무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준비는 한때 가족에게서 당신은 불청객입니다란 말을 들었던 나를 위한 작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아들 내외가 살던 집엔 이삿짐 차량이 들락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붉힌 얼굴로 건물 앞에 서 있었고, 아들은 쉴 새 없이 짐을 날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현실로 체감하고 있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선 말이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 원래 어머니 명의였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다며?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말라고? 아이고, 자식이란 게. 이제는 나를 피하던 이웃들도 눈이 마주치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잘하셨어요 하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마지막까지 아무 말 없이 이삿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천천히 집 앞을 걸었습니다. 이젠 내 이름도 그들의 이름도 그 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우연히 시장에서 아들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형님, 요즘 회사 휴직하셨다면서요. 힘든 일 있으셨다던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갈 일이지요. 그날 밤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작고 단단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지은이에게 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은아, 세상은 항상 너에게 친절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를 위해 마음을 다해 웃던 사람이 분명 너의 곁에 있었단 걸. 그 편지를 접어 작은 노트 사이에 고이 넣었습니다. 지은이를 직접 만나게 될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내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하게 그 아이에게 닿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햇살을 받고 창가에서 물을 주며 화분을 바라보고 잠들기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제가 지켜낸 나의 자리에서 저는 조용한 승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 들어오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십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TV에서는 연일 자식 이야기, 부모 봉양 이야기, 누구는 효자, 누구는 갈등. 그럴 때마다 저는 리모컨을 조용히 끕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마치 내 상처를 꺼내는 듯 아프게만 느껴져서요. 저는 분명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연락 없이 집에 가지 않은 적 없었고, 손녀 생일에 빠진 적도 없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외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하루 연락 없었다는 이유로 집 근처도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삶의 마지막 존엄까지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한쪽이 끌어안고 간다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요. 가족도 존중이 없으면 남보다 더 낯선 관계가 된다는 거요. 지금 저는 작고 소박한 방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상처받고 외면당한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참고 견디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손녀 지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자신의 할머니를 궁금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꼭 제 손으로 편지와 함께 작은 인형 하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조용히 웃던 사람이었단다. 그 말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외롭고 때로는 쓸쓸할지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마음,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진심으로 듣겠습니다.